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아이고 오늘은 저희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통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값들을 보기 좋게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걸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의사결정을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나 값들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통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으로 그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은 빨아입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도 심심하니까 저를 놀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를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하는 말이 옷 빨아입는 거냐, 뒤에 집은 왜 더럽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저거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가져온 팁인데 아직 설치를 못해서 저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좌골 신경통이라고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을 좀 감안해서 배경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를 하는 이유는 어떤 값들을 보기 좋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간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시각화, 요즘에 그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죠. 시각화를 하는 거죠. 이 지금 통계라는 거는 결국은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나열된 숫자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대표값이었죠. 그래서 뭐 평균이라든지 중앙값, 혹은 최빈값, 혹은 뭐 편차나 분산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값들을 보여줬던 게 이런 대표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숫자들을 딱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게 이 대표값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1000개의 숫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개의 숫자가 하나의 숫자로 바뀌게 되면서 999개의 정보가 손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뭐 영어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 데이터 시각화 쪽만 굉장히 특화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말하는 그 소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데이터 시각화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통계라는 말이 줬던 부담감처럼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이 주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최소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처음에는 줄기 그림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줄기 그림, 그래프의 종류입니다. 이게 스템 플랫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줄기를 놓고, 여기다 이제 줄기를 놓고, 여기에 이제 이게 스템 리프 플랫이라고도 부르고요. 다양하게 부릅니다. 줄기 잎 그림이라고도 부르고 줄기 그림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줄기가 있고 여기에 나뭇잎이 매달린 형태로 데이터를 그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령 우리 반 학생들의 몸무게 데이터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학생은 58kg, 어떤 학생은 60kg, 어떤 학생은 63kg, 또 어떤 학생은 65, 66, 70, 72, 76, 78, 80, 87, 90, 99 이렇게 몸무게가 쭉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반 학생이 둘, 넷, 여섯, 여덟, 13명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열된 값을 보니까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한 70,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 72라는 값으로 나타내면 나머지 값들이 전부 저게 되잖아요. 다 죽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줄기입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줄기입 그림은 뭐냐면은 요렇게 선을 그려요. 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10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5, 지금 58kg 한 명이죠. 58, 60kg는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4명이죠. 그래서 60, 63, 65, 66, 70은 몇 명이죠? 70, 72, 76, 78, 80은 몇 명이죠? 80, 87, 90은 90, 99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kg 때는 한 명이 있고 60kg, 70kg는 4명씩 있고 각각 또 여기는 2명씩 분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가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데이터가 60kg인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뭐 72kg인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76kg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58kg 여기 다 지워야 되겠네. 58kg가 있고 그 다음에 60이 2명이죠. 그럼 60 2명 그렸고 63, 65, 66 이렇게 있고 70은 그대로 있고 72가 2명, 76이 2명, 78이 1명, 80은 80, 87, 90은 90, 99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제일 많구나, 요렇게가 제일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줄기를 달아놓고 그래서 요거를 줄기 스템이라고 하고 여기 달려있는 것들을 리프라고 해서 이 잎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딱 보면은 몇 킬로대가 제일 많은지 한눈에 보이죠. 70킬로대가 제일 많구나 하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1000명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57kg, 56kg, 58, 58, 58, 59, 59, 59 쭉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눈에 찾아보기가 어렵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약간 사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의 그래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는지들을 차근차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봤고요.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줄기가 하나만 있지 않고 이 좌측에다가도 줄기를 그려서 뭐 여기는 뭐 57kg, 여기는 60, 잠시만요.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는 60, 60, 64, 66, 70, 70, 72, 73, 80, 90kg대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쪽 집단의 분포 차이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kg대, 60kg대 분포는 비슷한데 80kg대, 90kg대 가면 여성하고들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줄기를 두 개 그리게 되는 경우에는 성별 간의 비교나 집단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가령 몸무게 같은 경우에 뭐 엄청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본다면 이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다시 써볼게요. 58, 60, 63, 65, 66, 70, 72, 76, 78, 80, 87, 90, 99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거를 지금 이제 줄기 그림으로 그렸더니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거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수 분포표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도수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알려주는 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이 도수의 분포가 도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프리퀀시거든요. 빈도가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55에서 65km 구간에 몇 명이 있는지 56이죠. 56에서 65까지 그 다음에 66에서 75까지 76에서 85까지 86에서 95까지 그 다음에 96에서 105까지 나눴을 때 몇 명씩 분포하는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0에서 65 구간에는 하나, 둘, 셋, 넷, 4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4명, 그 다음에 66에서 75는 하나, 둘, 셋, 3명이죠. 셋, 76에서 85는 하나, 둘, 셋, 여기도 3명이죠. 그 다음에 86에서 95는 2명이죠. 그 다음에 96에서 105는 1명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도수가 나오고 여기에는 계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간이 나오고 도수가 나오는 형태의 이 표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그 값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뭐 급간이 아주 많아질 수도 있고 한 20개까지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차트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X축에다가 요 계급을 그리는 거예요. 몸무게를 그리고 Y축에다가는 상대 빈도, 상대 도수를 그리게 됩니다. 상대 도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전체 중에서 여기다 상대 도수를 구해볼게요. 상대 도수라는 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정도 때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말하면은 그런 적 없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울 리 없다. 막 그렇게 항변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있나요? 13개의 데이터가 있죠. 13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계급에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 도수는 1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3분의 3, 그 다음도 13분의 3, 13분의 2, 1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요거 각각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다 쳐보면 되겠죠. 계산기를 꺼내서 자 13분의 4는 얼마죠? 0.31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바꿔서 쓰자면 0.3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그램 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히스토그램의 맥시멈은 얼마냐면 1이에요. 1. 1인데 지금 0.31이잖아요. 그러면 0.31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0.3 대략 이 정도라고 합시다.
0.3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56에서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0.31만큼의 높이까지 오게끔 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을 계산하면 얼마죠? 우리가 그냥 계산할 수 없으므로 계산기를 다시 찾아주면 3 나누기 13은 영어는 0.23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0.23만큼 65에서 75까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이고 그 다음 76에서 85도 같은 구간이고 85 그 다음에 95는 그거보다 낮고 105까지는 그거보다 더 낮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조금 잘못 썼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이 65.01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서 여기는 이상 미만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지 맞거든요. 여기도 65 이상 미만. 왜냐면 그 우리가 그때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60 딱 어떤 한 점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이 그 이메일로 질문을 준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p-value랑 알파 값을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p-value랑 알파를 공부하던 와중에 제가 그때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알파를 우리가 0.05 같은 걸 쓴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p-value가 딱 0.05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p-value가 딱 0.05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직선 상에 딱 어떤 한 점에 와야 되거든요. 요 분포를 요만큼을 적분한 만큼이 딱 0.05가 되게끔 요 값이 정확한 값에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요 값에 딱 떨어질 확률은 얼마냐면 이 전체 이 수직선에서 요 한 점의 확률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55 이상 65 미만, 여기도 65 이상 75 미만, 여기도 75 이상 85 미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들을 쭉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여러분 이 히스토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확률이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분의 자기 도수 요걸로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뭘까요? 이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결국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될까요? 전체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이 되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만약에 해당 빈도가 0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5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합치면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 것이 도수 분포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이거는 이제 바 그래프라고도 하죠. 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쓰냐면은 이 바 그래프도 뭐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수직 막대 그래프랑 수평 막대 그래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수직이니까 버티컬이고 이거는 호라이즌탈 바 그래프고 이거는 버티컬 바 그래프 이런 건데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쓰냐면은 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이 x축에 오는 변수가 질적 변수일 때요. 이게 질적 변수. 가령 남녀의 이런 되게 진부한 거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몸무게 차이라고 해봅시다. 몸무게가 남성은 평균 몸무게가 한 70kg이야. 여성은 몸무게가
한 60kg이야. 이런 경우에 X축은 질적 변수고 X축은 양적 변수인 경우에 여기는 양적 변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막대 그래프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X축이 빈도, 아니, Y축이 빈도고 X축에는 질적 변수가 와서 나라별 뭐 에이즈 감염자 수 이런 거를 측정했다고 했을 때 뭐 한국은 몇 명이고 중국은 몇 명이고, 중국이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본은 몇 명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엑셀에서도 많이 그려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시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적인 경우, X축도 양적, Y축도 양적, 이런 경우를 주로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는 게, 여러분들도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죠. 주가를 보면 여기에 여기에 시간이 나오고 양적 변수죠. Y축에는 여기 주가, 이것도 이제 양적 변수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가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13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제 주식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 모두 양적 변수로 나타난 경우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통계를 남용하는 사례, 통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이 그래프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건데 이 시각적인 효과를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사 대비 타사 제품을 비교할 때 여기를 만약에 무슨 뭐 라돈 검출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라돈 검출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자사 제품, 여기는 타사 제품. 이 라돈이라는 게 뭐 라돈이 검출되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방사능이어서 이게 뭐 안 좋은 걸로 만들면 라돈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다,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무슨 침대에서. 그래서 한동안 막 그 라돈 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사의 라돈 검출량은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타사 거는 보니까 거의 하늘 꼭대기에다가 달아놨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재보니까 여기는 거의 지금 보면 한 3배 차이 나죠. 여기는 0.0001이고 여기는 0.0003이야. 기준은 뭐 0.01이야. 0.01보다 낮으면 돼. 그럼 타사도 낮잖아요. 타사도 기준을 훨씬 충족하고 통과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자랑할 게 라돈이 안 나온다, 이거밖에 광고할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깎아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네는 이렇게 높다, 위험한 거다,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만약에 실제로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회사랑 남의 회사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라돈 검출량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자사, 타사, 그 다음에 여기 라돈 검출량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회사가 정말 미세하게, 우리 회사가 정말 미세하게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차이 나게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0.0028, 여기는 0.0030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자사, 타사 해놓고 그냥 그리면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를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요렇게 쓰면은 여기가 끊겨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우리는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걸로 보여주고 타사는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타사랑 우리 회사랑 실제로는 0.000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자료를 보여줄 때 저는 항상 이 Y축을 먼저 확인을 해봐요. Y축을 확인해보고 Y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평균의 역설. 그래서 평균은 되게 이제 막 평균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어떤 특이값, 엄청나게 큰 값, 우리 동네 평균 연봉이 뭐 1억이래요 하는데, 막 우리 동네가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재용이 살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님이 살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막 재산이 뭐 몇 조 원이시니까 우리 동네 뭐 한 몇천 명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평균 자산을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 왜 높으냐면은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뭐 몇천억인데 의원은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10명, 15명 이러니까. 그럼 1인당 한 몇백억씩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의외로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독자들을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런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좀 속임을 덜 당하고 살 수 있겠죠. 그 왜 한동안 커피 파는 회사에서도, 믹스커피 파는 데서도 무슨 카제인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서 우린 카제인산 나트륨을 안 넣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우유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카제인산 나트륨이 나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카제인산 나트륨이 몸에 해가 전혀 없고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 도수분포표를 아까 그릴 때 양적 곱하기 양적으로 그렸었죠. 근데 이거를 그 빈도표를 그리게 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질적 변수가 나오고 빈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캠퍼스를 살펴봤다 라고 했을 때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당진, 이렇게 세 개 캠퍼스에서 온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천안 같은 경우는 뭐 21명이 했고, 아산 같은 경우는 12명이 들었고, 당진 같은 경우에 3명이 들었어. 그러면 요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빈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차트가 바로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 파이 차트는 뭐냐면 마치 하나의 파이를 n등분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36명이죠. 그래서 이건 36분의 21 하면 대략 얼마죠? 12분의 7이니까 한 50% 조금 넘죠. 그래서 50%가 조금 여기 이렇게 딱 반하면 50%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천안.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아산. 그 다음에 여기가 당진.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식의 파이 모양의 차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 중에서 각 각 질적 변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피자 모양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수하는 경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신 연구원분이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여기다 이제 양적 변수를 넣으셔서 분석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실수들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걸 언제 써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은 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스 그림입니다. 상자 도표. 그리고 이제 박스 플랫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 상자 도표라는 거는 우리가 도표를 그리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요 하나의 값밖에 못 보잖아요. 요 값들밖에 못 보니까 이게 평균이 얼마인지, 뭐 분산이 얼마인지, 결국 중앙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 도표라는 건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해 보자 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질적 변수가 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양적 변수가 오게 되겠죠. 요 그래프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 가장 위에 요 머리 헬리콥터처럼 달린 꼭다리 부분 있죠. 요 꼭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값, 즉 맥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맥스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떤 범위를 보여준다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 박스가 나오죠. 요 박스에서 이 박스의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여기는 뭐냐면 상위 75% 값이죠. 상위 75 퍼센타일 값. 그래서 이걸 상사분위 값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가운데에 찍 거져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밑에는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요 X표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요거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냐면, 최대값도 보여주죠, 최소값도 보여주죠, 상사분위값, 요거 빼먹었네요. 요 부분은 하사분위값이에요. 하사분위값. 밑에서부터 25%에 해당하는 값, 그거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도 보여줬어, 최소값도 보여줬어, 평균도 보여줬어. 그 다음에 4등분으로 나눴을 때 데이터를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4등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값을 각각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1등부터 25등까지에 해당하는 그 25번째 값을 여기 상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고, 여기 값은 요 값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최대값도 알 수 있고 최소값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사분위값, 하사분위값도 알 수 있고, 중앙값도 알 수 있고, 평균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게 천안 캠퍼스라고 해봅시다. 당진 캠퍼스를 그렸더니 당진 캠퍼스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사각형의 크기가 작잖아요. 이 말은 뭐죠? 범위가 작다는 뜻이죠. 즉 요걸 보고 어느 정도 분산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산도 유추가 가능하다. 즉 당진 캠퍼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즉 이게 많이 안 퍼져 있다. 반면에 이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자도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값들을 한 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의 그래프들보다는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흔히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엑셀에서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엑셀에서 이걸 그리려면은 다 일일이 그거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R이나 SPSS에서는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명령어만 입력하면 바로 그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서,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 그 박스 플롯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자도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산점도, 스카터 플롯이라고 부르죠.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는 산점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양적 변수, 두 개의 양적 변수, 즉 양적 곱하기 양적이란 말이죠. 이런 변수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키, 여기 몸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보는 거죠. 키가 150일 때 몸무게가 45kg였어. 그러면 여기다 점을 하나 찍는 거죠. 뭐 155인데 몸무게가 50kg였어. 점 하나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산점, 산,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점들이 흩어져 있는 그림, 흩어져 있는 점들을 보고 이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이 스캐터라는 말이 여러분 그 영어로는 흩뿌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은 데이터들이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산점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정한 범위 안에, 예를 들면 키로 치면은 한 160에서 한 175 정도 사이에 점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점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마치 점이 없는 것처럼 너무 보기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수가 너무 높으면은 이게 점처럼 안 보이고 면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막 칠해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뭐라고 했었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목적은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 안 좋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자이크 플롯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요 점을 점으로 안 찍고 네모로 찍습니다. 네모로 찍은 다음에 각각 점을 다 이렇게 네모로 찍는 거예요. 네모로 찍고 여기도 한 점을 다 네모로 찍어. 대신에 하나의 네모에 찍히는 점의
값이 점의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한 파란색부터 아주 진한 남색까지 쭉, 그래서 더 많은 빈도가 속한 곳에는 더 진한 색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요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은 보기가 이제 예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하나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정도도 예쁜 거예요. 더 그냥 막 그리면은 이거보다 더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빈도가 낮은 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높은 거에는 하늘색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먹여가지고 빈도가 아주 높은 곳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도가 아주 낮은 곳에는 이렇게 진한 남색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진다. 이게 무슨 데이터인가 봤더니 아까 얼핏 봤을 때는 무슨 광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 크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바꿔서 동그라미가 크면은 많은 정보를 가진 거고 작게 그리면은 별로 빈도가 없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기보다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도 있고, 색을 나눠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에다가 빈도를 매겨서 빈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색을 칠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그 강의 내용이고요. 실습 데이터를 올려놨으니까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